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저는 책입니다. 언론은 요즘 이재명의 민주당을 두고 더 거세진 거야의 폭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세계일보가 이 표현을 썼죠. 사실 이 정도면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말 그대로 이 민주주의 초창기에 존 스튜어트 밀부터 수많은 현인들이 걱정을 했던 그 다수의 폭정, 티라니 오브 더 머저리티, 다수결이라는 핑계로 이 다수가 모든 것을 전횡하는 이 다수의 폭정, 다수의 전제라고 하기에도 부족합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다수의 전제, 다수의 폭정, 이 말만으로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입법 독재라고 쉽게 말할까요? 이재명은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죽이는 정치 대신 살리는 정치를 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죽이는 정치를 하고 자신은 살리는 정치를 하겠다는 듯이 말입니다. 자신은 민생을 도외시한 채 정쟁만으로 나를 보냈으면서 특검 탄핵 이렇게 정쟁만으로 벌써 몇 달을 보냈습니까? 그런데 살리는 정치를 한다고 했습니까?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며 재표결 끝에 표기된 최상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도돌이표처럼, 왜 악보에 보면 도돌이표 있죠? 이 도돌이표처럼 재발의를 계속한 것은 누구인가요? 민주당은 28일 절대 다수인 것을 활용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넘어온,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그러는 한편 이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에서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국회 규칙 개정안이니까 이건 대통령의 거부권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또 검사 탄핵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과연 이런 것이 살리는 정치입니까? 이날 민주당 뇌물수수 혐의 신영대 체포동의안 표결 내용이 이렇습니다. 재석 259명 중에 찬성이 93표, 반대 197표, 기권이 5표. 자, 이쯤 되면 적어도 국민의힘 안에서 신영대 구속에 반대를 한 사람이 10명 이상 나왔다는 게 됩니다. 검찰은 신영대가 태양광 사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데다가 총선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신영대는 신상 발언에서 자신에 대한 영장 청구를 정치 탄압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이 국민 대표인 국회를 어떻게 추궁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야를 떠나 동료 의원에 대한 부당한 정치 탄압인 영장 청구는 부결해 주시고 김건희 특검법은 가결하는 것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는 양심의 결정이다. 과연 앞으로 1심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 꼭 오늘 이 말을 기억을 하겠습니다. 정말 정치 탄압인지 아니면 파렴치 범죄인지 말입니다. 이쯤 되면 뻔뻔하지 않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야를 떠나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뻔뻔해야만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자, 그 다음 본회의는 이 상설특검에서 여당 추천권을 뺀 국회 규칙 개정안을 또 처리를 했습니다. 재석 281명 가운데 찬성 179표. 집권여당은 무기력했고 이 민주당은 무소불위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원래 상설특검을 뽑는 특검 추천위원회는 여야 정당이 각 2명씩 특검 추천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차관, 대한변협회장, 법원행정처장이 또 한 명씩 추천위원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특검 추천위원이 총 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이게 특검 추천위원회입니다. 여기서 특검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이 추천 개정안은 여당의 추천위원 추천권을 다른 비교섭 단체에 주도록 했습니다. 여당 추천권을 박탈을 해버린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결국 조국당과 진보당이 각각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2명을 추천합니다. 민주당은 또 민주당이 강행을 했던 이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그리고 검사 탄핵 소추안 청문회 등의 정인, 참고인 등으로 채택이 되고도 불참을 했던 사람을 겨냥한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동행명령 대상 증인의 범위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에서 주요 안건 심사 청문회까지 왕창 넓혔습니다. 그리고 국회 자료 제출 요구를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한 정권 감정법을 처리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국회의 권능을 한층 끌어올린 겁니다. 과연 이래도 되는 겁니까? 한편 민주당은 이 최재 감사원장이 국정감사 중에 위증을 했다며 탄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최재 감사원장 탄핵도 사실은 김건희 여사의 인권이 되어 있죠. 뭐 어쨌든 최재 감사원장이 탄핵을 당해서 직무가 정지가 되면 그 다음 가장 고참 순으로 감사위원들이 감사원장을 대행을 하게 됩니다. 최재 감사원장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했지만 그 두 분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을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제 기억으로는 1월 17일이 아마 임기 만료일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재인이 임명한 또 다른 감사위원이 감사원장을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문재인 쪽에서 임명한 감사위원이 3사람,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감사위원이 3사람, 그래서 3대3 구조가 돼서 감사원이 아마 어떤 일도 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노린 것은 바로 그 점입니다. 민주당이 이 최재 감사원장에 대해서 왜 불만이 쌓여왔느냐. 바로 문재인 정권의 여러 분야를 최재 감사원장이 계속 감사를 해왔습니다. 예컨대 통계 조작 사건, 그리고 GP 철거를 하는데 북한 GP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지 않았다는 그 내용 같은 것, 뭐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문재인 정권 아래에 있었던 문제점을 감사를 하니까 불만이 쌓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 판에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이 서류를 내지 않는다, 뭐 이런 이유로 감사원장을 탄핵을 하면서 감사원을 마비를 시켜버리겠다, 아마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살리는 정치인가요? 앞서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했던 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차장검사, 부장검사, 이 검사 3명 탄핵소추안을 12월 2일 보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도 이때 함께 내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최재 감사원장은 도대체 왜 걸려들었을까요? 아마 민주당이 자신들이 정권에서 임명했던 이 최재 감사원장에게 상당히 불만이 많은 모양입니다. 법사위원들은 감사원이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회의록 제출을 거부를 했다면서 최재 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것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이죠. 이 노정민이 말이 이렇습니다.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 국회 정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하다. 그래서요, 이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 민주당이 12월 2일 김건희 여사 무혐의 결정을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장 이창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상훈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 2부장, 옛날 특수 2부장이죠. 이 3사람 탄핵을 예고를 하자 중앙지검 차장들, 부장들, 제가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부장들에 이어서 어제는 대검찰청이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며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렇습니다. 헌법수호라는 사명 아래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인 탄핵제도가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다수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탄핵제도가 남용되고 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3가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헌법상 탄핵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헌법이 보충적 예외적으로 마련한 최후의 비상적 수단으로 소추 대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중대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탄핵 때부터
적어도 뇌물죄 정도의 법률 위반이 있어야 된다. 이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박근혜 대통령을 묵시적 청탁이다. 그리고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워서 뇌물죄로 의유를 한 겁니다. 자, 검사의 경우에 헌법재판소 판시사항은 이렇습니다.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로 검사가 법 위반 행위를 통해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만 검사에 대한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지금 민주당이 탄핵 소추를 했던 검사들을 2사람인가 벌써 기각을 했죠. 둘째, 대검은 이 민주당의 근거 없는 탄핵 추진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검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이 검찰의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지휘라인을 탄핵하면 앞으로는 검사가 사건을 수사할 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외부 정치권의 뜻에 휘둘리게 될 수 있다. 말하자면 다수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된다. 이 표현입니다. 대검은 수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 절차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다고도 했습니다. 실제 이번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불기소 처분은 지금 고발인이 항고를 해서 항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셋째, 대검은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향후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서 탄핵 사유가 이유 없다는 점이 확인될 때까지 소추 대상자들의 직무가 정지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예컨대 중앙지검장의 경우에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창수 지검장의 직무 수행이 즉시 중지됩니다. 그래서 헌재 결정이 있을 때까지 수사 마비와 지휘 공백이 불가피해진다는 것입니다. 대검은 서울중앙지검의 경우에 관내 인구 200만 명 규모로 200명이 넘는 검사가 근무를 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검찰청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중앙지검은 국민의 이목을 끄는 주요 사건이 집중된 곳이만큼 주요 사건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수사 방향과 기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지검장의 책임이 막중하다. 사실 중앙지검 검사들은 200명이 넘는데도 엄청난 사건을 끌어안고 매일 그 사건과 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차장검사가 그리고 검사장이 그 수사를 모두 지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직무 정지가 적어도 6개월, 많게는 거의 1년 가까이 정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대 다수 민주당을 장악한 채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재명은 어떤가요? 이재명은 스스로를 자범이 아니라 정치범으로 포장을 합니다. 검찰 수사는 검찰 독재이며 자신을 정치적으로 탄압을 해서 사건을 조작했고 증거를 조작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시작이 된 이재명의 대부분의 범죄는 누가 기획을 한 것인가요? 당시 검찰이 문재인 정권이 무기날에 당군일의 최대 공역 환수 5,503억이다. 이런 엄청난 지적을 아니 그게 아니고 대장동 업자들과 이재명 정진상 등이 공모를 한 희대의 사기극 즉 배임죄로 몰아갔다는 말인가요? 그런 겁니까?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도 검찰이 조작을 한 제3자 뇌물죄라는 얘기입니까? 더 나아가 대북 송금 사건은 이 뇌물이 아니라 조폭 출신 김성태 상방울 회장이 남북 평화를 위해 자기 마음대로 북한에 기부를 했던 돈이라는 얘기입니까? 경기도 법인카드로 이 소고기 샌드위치, 과일을 사 먹고 일제 샴푸를 산 것도 누가 지어낸 얘기인가요? 아니면 배소인이 마음대로 저지른 범행이란 말입니까? 이런 사건들은 이재명이 정치범이 아닌 자범인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나는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정치범이 아니라 자범이라는 사실을 말해왔습니다. 백인동은 김인섭이 로비를 받은 완전히 커넥션화된 게이트 범죄입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은 아주 교묘한 제3자 뇌물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대선에 패배한 자신에게 가하는
아주 가혹한 정치 보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건도 조작했고 증거도 조작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이재명의 억지 주장에 맞장구를 친 사람이 한때 보수 인사였던 이석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석연은 21대 총선 당시에 공천 막바지 이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사퇴를 하자 공관위 부위원장으로 위원장 대행을 하면서 공관위원을 한 명이라도 건드리면 전체가 다 물러나 버린다 이렇게 엄포를 놓았습니다. 솔직히 미래통합당은 그 선거에서 질 수 없는 그 선거에서 공천 실패로 인해 아주 참배를 했습니다. 그 21대 선거도 22대 선거처럼 진리에 질 수 없는 선거를 진 선거입니다. 황교안의 전략 실패. 쉽게 말해서 민주당이 포퓰리즘 선거를 하니까 받고 따블로 뭐 이런 식으로 나갔죠.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김용호의 공천 실패. 거기에다가 막판에 김종인이 가담한 것도 엄청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미래통합당은 그때 참패를 했습니다. 이석연은 그 당시에 공천 부위원장을 지냈죠. 그 이석연이 이재명을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이석연은 10월 20일 CBS 라디오에 나가서 15일 있었던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것을 두고 현재의 균형을 잃은 판결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현재의 균형을 잃은 판결이다.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 라디오를 직접 듣고 있었습니다. 이석연은 정말 터무니없게도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살아있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항복한 장수는 두 번 죽이지 않는다고 그랬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에서 졌고 항복했는데 또다시 끌어내고 비선거권 박탈을 하는 형을 선고를 한 것은 두 번 죽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부관 참시한 거나 다름없다. 이 양형에 있어서 현재의 균형을 잃은 판결이었다. 제가 메모를 한 것과 신문 기사를 참조를 해서 다시 구성을 했는데 이석연이 한 발언 진짜 취지는 똑같습니다. 이렇습니다. 부관 참시한 것이다. 현재의 균형을 잃은 판결이다. 항복한 장수를 두 번 죽였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선 이재명이 언제 항복했다는 말입니까? 선거에서 패배한 자의 범죄를 처벌하면 시체의 목을 자르는, 관을 열고 시체를 끄집어내서 그 목을 자르는 부관 참시라는 말입니까? 이 무슨 해교한 논리입니까? 헌법연구관을 지낸 자가 이 무슨 망측한 반헌법적 반민주적 발언을 한 것입니까? 이재명의 범죄를 덮고 더 이상 묻지 않아야 법 적용의 형평성과 일관성이 살아있는 것입니까? 더욱이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죄에서 김문기를 몰랐다고 한 것은 단순히 인지 여부가 아닙니다. 대장동 게이트 연루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1심에서 유죄 판단을 한 백인동 토지 용도를 상향한 것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 허위사실 유포도 백인동 개발 비리가 이재명의 뒷배였던 김인섭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감추기 위한 거짓말이었던 것입니다. 이석연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법률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재명에게 경도된 것일까요? 우리 모두의 예상대로 이재명에게 선고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6개월 뒤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비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런데 이석연은 놀랍게 이재명 편을 들고 있습니다. 부관 참시하지 마라.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센 하야 탄핵 여론에 지금 직면을 했다. 그래서 자진해서 임기 1년 단축 개헌안을 발의하라.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석연의 말이 이랬습니다. 통치 구조를 개선하고 기본권 조항도 손질하면서 대통령이 스스로 임기단축 개헌안을 발의한 뒤에 1년 반 동안 중립내각을 구성해서 소신껏 하면 지금까지 실책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우선 2년 반 남은 임기에 1년 잘라내고 1년 반 뒤에 선거를 하도록 해라. 이재명 편을 들어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겁니까? 거기에다 중립내각을 구성해라. 쉽게 말하면 식물 대통령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 뒤에 붙인 표현이 소신껏 하라는 건데 중립 내각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소신껏 대통령 노릇을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이석연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하는 여권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구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에 어떻게 해서라도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면서 이석연이 한 말입니다. 김 여사 특검법을 반드시 받아들이는 게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살 길이라고 본다. 저 역시 방송에서 김건희 특검법 받자고 주장을 합니다. 받아봤자 별 게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석연이 김건희 특검법을 받자는 것은 저와는 전혀 생각이 다른 데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을 받음으로써 윤석열 정권은 흔들릴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은 식물 대통령이 된다. 결국 하야를 하거나 아니면 중립 내각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를 한 대로 앞으로 1년 반 동안 식물 대통령으로 보내고 곧 다음 대통령을 선거를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과연 이석연은 무슨 목적으로 이재명에게 투항을 했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이석연 변호사는 정말 올곧은 보수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든 그런 이석연의 변신이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재명이 28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이석연을 만나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누군가는 정치보복을 꺼내야 되고 기회가 되면 당연히 내 당계에서 꺼내야 한다. 이 말은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자신의 당계에서 정치보복을 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참 가당치도 않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재명은 이석연이 정치보복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라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전에는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 의문도 있었는데 최근엔 정치보복 않겠다는 생각이 많이 확고해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핍박당하시면서도 왜 정치보복이 없는 포용정치와 화해를 얘기하시는지 이제는 절감하기로 했다. 마침내 이재명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김대중에 대한 검찰 수사와 같은 동급으로 말을 한 겁니다. 적어도 김대중의 검찰 수사는 민주화 운동이라는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여러 범죄는 그런 범죄가 아니라 잡범 범죄입니다. 이재명은 기자들에게 마치 자신은 절대적인 선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권력자가 되기 전까지는 한쪽을 대표하는 건데 이 권력자가 되는 순간에 전체를 대표하는 게 어부다. 그때 제일 큰 책임은 통합인데 이걸 가로막는 제일 큰 위험 요소가 보복이다. 쉽게 말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대통령이 되었으면 국민 통합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것보다는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그 피해자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 뒤에 이재명이 덧붙인 말이 이렇습니다. 정치 보복을 어느 단계에서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끝없는 보복의 악순환, 사회의 갈등의 격화, 마지막 단계는 일종의 내전 상태인데 이걸 막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 같다. 이재명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정치적 갈등은 내전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총알 대신에 투표 용지를 사용해서 내전을 치르는 것이다. 자, 그러자 이석연이 더 놀라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권을 잡게 되면 정치 보복의 고리를 끊겠다고 선언하실 생각이 있나? 이재명이 답이 이렇습니다. 선언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그건 제 기본 입장이다. 그걸 어느 단계에서는 끊는 게 맞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이제 모두를 위해서 그만하시면 좋겠다. 말하자면 지금 이재명은 자신이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8개의 사건이 모두 윤 대통령이 패자인 자신에게 가하는 정치 보복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이제 그만하라. 쉽게 말하면 자신에 대한 기소도 다 철회하고 재판도 다 그만하게 하라. 뭐 그런 겁니까? 자, 그래도 이재명이 살아날 길은 없습니다. 어제 이재명에게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망고의 법칙을 다시 일깨워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마 이재명은 이 판결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운명을 저주했을 겁니다. 백인동 개발 비리의 로비스트이자 한때 이재명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이 김인섭이라는 자에게 알선 수재 최고형인 징역 5년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이재명에게는 치명타가 될 듯합니다. 아니, 치명타가 됐습니다. 백인동 옹벽 아파트를 건설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토지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시킨 것이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것이 허위사실 유포가 되는데 이번 대법원 판결로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 아니라 김인섭의 로비 때문이었다는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번 대법원에서는 김인섭의 로비 범죄를 그대로, 그 사실관계를 그대로 확정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호남 향후회를 배경으로 정치판에 뛰어들어 이재명의 뒷배 역할을 하고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한 김인섭의 로비와 뇌물로 만들어진 게 바로 백인동 게이트라는 사실을 대법원이 확인을 한 겁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이재명이 자신의 면피할 목적으로 백인동 부지 토지 용도 4단계 상향은 박근혜 정부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한 게 허위사실 유포란 것을 이번 김인섭의 판결을 통해 대법원에서 확정을 한 것입니다. 이로써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셈이 됐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아마 이재명은 어제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김인섭이 28일 대법원에서 알선수재로 징역 5년을 확정받은 것은 이재명이 배임죄로 기소된 백인동 게이트 관련 사건에서 나온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대법원 2부는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인섭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5,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인섭은 이재명 및 정진상과의 친분을 바탕으로 성남시의 백인동 사업 관련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현금 74억 5천만 원과 공사장 한바 식당 사업권을 받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대해 알선에 관한 대가, 고의, 위법성의 인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마 이 알선에 대한 대가나 고의 또 위법성의 인식 등에 대해서 고등법원이 법리를 오해했다, 이런 주장은 상고를 하면서 변호인이 상고 유서에 쓴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오해하지 않았다, 이래서 일축해버린 겁니다. 검찰은 이재명이 2014년에서 2016년 그 사이에 정진상을 통해 김인섭의 청탁을 받고 민간사업자 정바울에게, 이 아시아 디벨로퍼 정바울에게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하는 등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재명과 정진상은 정바울이 아시아 디벨로퍼 회사에 인허가 특혜를 줘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200억 원이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작년 10월 배임죄로 기소가 돼서 현재 1심 재판 중입니다. 그런데 먼저 재판을 받은 김인섭에 대한 1, 2심은 김인섭이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알선 청탁을 대가로 현금 74억 5천만 원과 공사장 식당 한바 사업권을 수수했다, 이렇게 보아서 그 유죄가 돼서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 5,700여만 원을 선고받은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법원은 김인섭이 정진상에게 토지 용도 변경과 성남 도계공 배제를 여러 차례 청탁한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그런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 성남시 공무원들이 김인섭과 당시 이재명 시장, 정진상의 특수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점까지 인정을 했습니다. 결국 정진상의 지시에 따라 성남도계공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인동 사업에서 제외되어서 200억 원이 손해를 입었다. 그래서 이게 배임죄다. 그래서 이재명과 정진상이 별도로 기소가 됐습니다. 2심은 김인섭은 이재명, 정진상과의 친분을 토대로 이 백인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며 공무원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해야 하는 죄질이 불량한 범죄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역을 5년이나 선고를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원심을 그대로 수용을 한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이재명의 재판에 여러모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 지금 누가 맡고 있는가요? 바로 위증교사 사건에 무죄를 선고를 했던 서울중앙지법 합의 33부 김동윤이 심리 중입니다. 그 김동윤이 심리 중인 백인동 개발비리 배임죄에도 그런데 이 대법원 판결은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우선 이재명이 급한 것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바로 지난 15일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입니다. 이 김인섭의 대법원 확정 판결은 그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원칙과 같이 김인섭이 정진상에게 여러 차례 용도 변경 등을 청탁한 사실을 인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가 지난 대선 기간 국토부 협박으로 백인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고 주장을 한 이재명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이제 더는 시비를 걸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대법원이 백인동 부지 용도 변경은 정진상이 김인섭의 여러 차례 로비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이 스스로 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김인섭이 이재명에게 직접 청탁을 했는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성남시의 결정이 위법했는지 등은 명확히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점은 이재명과 정진상의 백인동 배임 재판에서 아마 밝혀질 겁니다. 그런데 백인동 부지 토지 용도를 상향한 것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었다. 이런 이재명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은 이제 불변이 사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이재명은 늪에 빠졌다. 이런 제목을 붙인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진상은 김인섭으로부터 백인동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김인섭의 청탁을 제3자에게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야만 자신도 살고 김인섭도 살고 이재명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재명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고야 말았습니다. 이재명은 한 발 더 나가서 김인섭과는 2012년 이후에 연락이 안 됐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김인섭은 성남시 안에서 허가방으로 아주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김인섭을 통하면 안 되는 일이 없다. 허가방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쨌든 정진상이나 이재명의 그런 변명은 이제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제 대법원은 이재명을 늪에 빠뜨렸습니다. 늪 아시죠?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우린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전인식이었습니다.